변호사님은 근데 왜 목이 메어졌어요? 글쎄 그건 뭐 글쎄 강기훈 씨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. 제 스스로 보면 뭐 저는 조금 다른 변호사님들하고 좀 다르다고 좀 생각해요. 왜냐면 뭐 거의 사건 터지자마자 제가 운동권 인사는 아니지만 그 요청을 받아서 이제 관약이 돼서 곧 출두하기 전까지의 그 상당 기간을 제가 여기서 봤습니다. 명동성당에서. 제가 거의 뭐 사무실 끝나면 저녁 때 거기 가서 있었고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의하는 거, 그 다음에 뭐 이제 검사들하고 해서 공방을 벌이는데 서류 제출하는 거를 제가 봤고, 또 좀 논란이 됐던 그 수첩 조작, 그거를 제가 지금 저 민주당의 최규성 의원하고 같이 가서 검사한테 제출한 적도 있고요. 그 전민련 수첩. 그거를 찍힌 자국 그 말씀하시는 거죠? 그걸 좀 변호사인 제가 좀 그걸 갖다 주는 게 좋겠다 해서 당시에 직접 가서 네, 직접 가서 그 최규성으로 같이. 그 당시 최규성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죠. 그래서 뭐 홀가분하게 그거 갖다 주면 끝날 거로 저도. 왜냐면 그거 내는 그 과정을 제가 앞서 봤으니까.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뭐 저로서는 굉장히 좀 충격이 컸고, 그리고 변호사에게 더.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억울함을 밝혀주는 게 자기 일 중에 하나인데, 명백히 무고한 걸 아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말이죠. 그런 데입니다. 그 91년도가 그 사건 당시가 아마 10년 차 정도 되시는 변호사 활동을 한 10년 차 됐든. 10년 차는 안 됐고요. 제가 85년도. 85년이신가요? 네, 그러니까 6년 차, 7년 차. 그러니까 초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좀 지나서. 네. 그럼 그때 어떻게 이 사건을 맡게 되셨어요? 그러니까 이제 뒤에 다른 변호사들은 뭐 정식으로 의뢰를 받아서 뭐 다 민변 표현들을 했지만, 근데 저는 그때가 강경대 학생이 죽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연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데 5월 아마 10일 좀 지나서 온 것 같은데, 그 인재근 의원이 그때 아마 유가역 총무인가 뭐 간상하셨는데, 그 김기설 씨가 분신한 다음에 그 주변 인물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오질 않는다. 그래서 그걸 좀 도와달라. 그게 좀 제가 관여한 게 된 거고요. 그리고 그렇게 관여하게 된 거는 그때 민변에서 연대에서 계속 강경대 사건 때문에 대규모 집회가 열려서 집회 상황을 좀 파악하고, 그리고 뭔가 인권 문제가 발생하면 도와주라는 그런 데서 파견을 나갔었어요, 연대. 뭐 그게 별건 아니고, 뭐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변론 활동하면서 짬이 나는 대로 가서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 당시에 이제 상호 보고 그랬는데, 인 의원이 그런 부탁을 해서 그래서 관여하게 됐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, 뭐 얼마 있다 보니까 5월 18일 날 발표가 되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전민련의 그 소중식 인권위원장이 그때 출감한 지 뭐 한 달 정도 지났나, 그래서 인권위원장으로서 제 기억이 하고 있는데, 제가 또 선수는 알고 그러니까 더 관여하게 됐죠. 그래서 거기서 연대에 있다가 명동 성당으로 옮기고,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공방이 벌어지는데, 강기훈 씨는 그때 그냥 있다가 그 사건 터지고 나서 명동 성당으로 같이 옮겨가서 거기서 농성을 했죠. 6월 24일 날 자주 출두할 때까지. 그러니까 전국에서 김기설 관련 뭐 필적이 모이면, 그 다음에 이제 전민련에서 있던 필적들 수집해가지고 검찰에 이제 순서대로 내고 기자회견하고, 그런 거를 제가 옆에서 법률적으로 도와주고.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일종 일반적인 어떤 그런 법률적인 조언을 하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
자진추당 구속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관여가 된 거죠. 그리고 검찰이 저를 좀 조사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. 누구를요? 저를요. 그 당시에? 네, 당시에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여하면서 진술로 도와주고 또 뭐 허위로 진술을 또 유도하는 이런 식으로만 해서 그 기록을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. 저를 좀 조사하려고. 조사는 결국은 조사는 뭐 이루어지지 않아요. 이러지 않죠. 재심 과정을 보면 끝까지 이제 검찰은 네. 유죄뿐만 아니라 조작, 네. 최근까지도 계속 다 조작했다라고 네.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파렴치범으로 네. 주장을 하는데 네. 마지막 진술 때 보니까는 뭐 좀 가관이더라고요. 특히 뭐 아버지가 돈을 받고 말을 바꿨다라는 식으로까지 주장을 하던데 검찰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? 그건 지금 글쎄 그 내부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짐작하기로는 이번에 공소를 담당했던 검사는 옛날 검사도 물론 아니고 예. 거의 그 사건 때는 관여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사건 후에 검사로 인관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예. 그런 예전 공소 유지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전에 선배들이 어쨌든 유죄를 받고 확정된 사건인데 후배 검사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자기네들 잘 못해서 한다는 이런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네. 좀 바뀌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회의가 많이 들더라고요.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 잘 모르겠네요.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정치 현상하고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예. 보다 민주화가 되면 보다 검찰도 좋게 발전할 거고요. 왜냐하면 기본적인 검찰 지휘부의 인사권을 정치 권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사권이라는 거는 지휘부로 구성이 되면 그 지휘부에서 또 아래에 있는 검사들을 인사권을 또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조사하다가 지난번에 거기도 뭐 윤석열 검사 그냥 보내면 인사를 그렇게 하면은 끝이거든요.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민주화가 좀 덜 됐으면 그 양을 받고 됐죠. 그리고 또 우리 검찰은 특히 더 강하게 받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자정의 기여를 한 번도 못 가진 것 같아요. 판사 법관도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보면 검사들 못지않게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판사들은 협본을 거쳐서 그 판사들 자체에서 파동이 있었고요. 그리고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있는데 그 독립성이 좀 더 강화된 쪽으로 계속 왔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보수와 정치권이 보수하면 영향을 받을 수도 이제 인사권이 있으니까 근데 그 좀 상대적인 거라서 그리고 법원은 특히 지난번 민주정부 한 10년 시절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있을 때 매우 좋은 판결이 많이 나왔고 또 긴급조치 무효도 이제 과감하게 그건 그 당시에 그런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하고 계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. 그 헌재에서 그게 그 뒤에 위헌 무효가 나오긴 했지만 제가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그 사건에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 않았으면 긴급조치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? 그러면 헌재가 그렇게 했을지도 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자성 개별 사건에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최근에 좋은 판결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게 있는데 검찰은 실질적으로 보다 더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걸 스스로 자정하거나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엔 검찰 스스로의 큰 짐이라고 봅니다. 그런 게 있어야 후배들도 용기를 내서 뭔가 하는데 오히려 굴종의 역사는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거를 깨어나는 기회를 못 가지니까
검찰 같은 그런 일종의 조직적 성격이 강한 그런 기관, 더군다나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기관에서 과연 쉽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.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 좌우명이랄까 이런 마음을 갖고 하고 있다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? 뭐 변호사를 그냥 일반적으로 꼭 진실 발견에 노력하고 그리고 약자의 처리를 경청하고 공감하고